네, 2시가 되었습니다. 토론회 참석을 위해서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진동 또는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사회복지계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송승옥입니다. 네, 먼저 오늘 뜻깊은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과 한국사회복지연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의료, 요양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제정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성공적인 시행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지원법의 의미와 핵심 내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회복지계가 수용해야 할 중요한 역할과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설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돌봄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되새기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돌봄 통합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개회식 순서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장하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맞은편에 민주당 행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참석하지 못하셨고 이후에 중간에 참석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님 계십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차차 오시는 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한국사회복지연대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신 박일규 사회복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김건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조석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정신재활센협회 임규설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현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이경주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한국가족센터협회 윤성은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동 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방영탁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함께 만들어주시는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좌장을 맡은 이태수 인하대학교 초빙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최혜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열띤 토론을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김병규 관장님 함께 하십니다. 태화 샘솟는집 전재현 관장님 함께 하십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강혜규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제가 실수로 소개 못하신 분이 계실까 걱정이 됩니다만 개별적으로 소개시켜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공동 주최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들께 소개 축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훈 의원님 자리에 오셔서 축사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먼저 돌봄 통합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를 여는데요.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큰 도움 주시고 많은 좋은 말씀 해주시면 국회에서 필요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지금 이제 34일 남았나요? 34일 남은 대선 오늘 우리 당의 선대위 발대식을 바로 앞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저나 백혜련 의원 인사하고 나가면 뒤이어서 또 몇 분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정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난 2024년 12월 23일부로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초고령 사회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복지 분야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중에서 미래에 가장 필요한 분야가 돌봄이 아닌가 싶은데요. 돌봄이 단순히 이제 보살피는 정도가 아니라 치료부터 여러 가지를 함께해서 정말 이 나라에서 100살까지 살아도 내가 크게 불편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국가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 국회에서는 이제 최선을 다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함께해 주시고 많이 좋은 말씀 건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님의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게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또 이런 토론회를 열게 돼서 너무나 좋은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가장 인력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이 고령자들을 돌보는 또 사회복지 인력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권 교체, 이제 정권 이제 파면돼서 정권이 없는 건가요? 새로운 하여튼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내용들은 저희가 잘 나중에 자료로 잘 경청하고 또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받아들일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는 도착하시는 대로 의원님 저 사진도 같이 함께 찍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연대 대표님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론회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그 좌장님과 발표자님 그리고 토론자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예. 예, 그리고 한 장만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5대 의제를 준비한 저희 피켓이 있습니다. 그 피켓도 함께 들고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복지국가 화이팅 하면 함께 화이팅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가 화이팅!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한국사회복지연대 박일규 상임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일규입니다. 먼저 이 먼 곳까지 국회에 참 멀긴 해요. 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아마 반대편 대회의실에 국회의원들이 대거 다 모이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밖이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저희 행사를 위해서 아마 오신 걸로 알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한국사회복지연대 대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통합돌봄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우리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돌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국회의원님들 이제 좀 이따가 더 끝나면 아마 이쪽으로 넘어오실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남인순 의원님, 그다음에 백혜련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소병훈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김남희 의원님 이 의원님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아마 좋은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오늘 또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최혜지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좋은 역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장의 우리 이태수 교수님 늘 존경하고요. 토론으로 참여해주신 우리 김병기, 전재현 그리고 강혜규 선생님, 그다음에 이선식 선생님께도 진심 어른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말 저출생이 심각하고요. 초고령화가 거대한 인구 구조를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조정이 아닌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격변의 시대에 돌봄은 더 이상 단순한 생존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실현하고 모두가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이자 국가 공동체가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돌봄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도 인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성을 잃은 돌봄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돌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가족의 희생을 강요하고 돌봄 노동자의 착취로 이어지며 결국 국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초래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이 내년으로 다가온 지금 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 정책과 제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사회복지계 전체에 철저한 준비가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사회복지 시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제도 시행의 방향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돌봄이 사람 중심, 삶 중심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실현을 한 걸음 앞당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뜨거운 참여와 지혜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일규 상임대표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 바로 주제 발표 시간을 갖는 것인데요. 오늘 귀한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노인 분야의 탁월한 연구와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혜지 교수님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돌봄통합지원법과 사회복지라는 주제로 법의 주요 내용과 사회복지계의 역할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발표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도 민망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예, 그냥 노인복지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서울대학교로 소개가 됐는데 서울여자대학교입니다. 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최혜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회장님께서 짧은 시간에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의뢰받고 시간은 없었고요. 다행히도 제가 다른 곳에서 발표했던 유사한 내용의 발표가 있어서 그걸 조금 수정 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이곳에서 지금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를 명확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제가 굉장히 고무됐던 건 사실 저에게 고민은 이 통합 돌봄 지원법하고 사회복지하고의 그 어떤 역할 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 라는 게 이번 발제의 핵심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깊이 고민을 못 해본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제 발제가 적절할까를 걱정했는데 아까 회장님 말씀에서 이 돌봄 통합 지원법이 바로 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 발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시사하는 점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돌봄 통합 지원법이라는 거를 어떤 맥락에서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서 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알고 있는 사회적 규범을 굉장히 고도화된 형태로 또는 굉장히 구속력 있는 형태로 구성한 것이 바로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돌봄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고 돌봄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권리로서 법의 형태를 지닌 구속력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자 하는 돌봄 통합 지원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돌봄 통합 지원법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왜 이렇게 돌봄 통합 지원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 돌봄 통합 지원법이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이 갖고 있는 하나의 권리로서 돌봄권을 호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의를 갖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돌봄 통합 지원법에서는 국민 시민이 갖고 있는 권리, 그것들을 무엇으로 구체화시키고 있고 또 권리라면 분명히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주체가 있을 것이고 권리를 보장받는 또 당사자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당사자들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는가를 저희가 법안을 통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 발표의 3분의 2 정도 동안에는 이 돌봄 통합 지원법이 이 권리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또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주체는 누구이며 우리가 이때 말하는 권리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보장받고자 하는 그 권리의 대상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이 권리의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 이 4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법이 천명하고 있지만
그 천명되어진 바대로 제대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짚어보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지점들을 저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진짜 절차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법안으로서 완성된 형태를 띠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뭐 법에 대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의 어떤 해안이기보다는 다른 분들의 또 중요한 비판들을 제가 참고를 해보면 일단은 이게 우리의 돌봄에 대한 권리들이 권리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절차적 권리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돌봄 통합 지원법 안에서는 이 절차적 권리 확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 권리 구제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대상에서 배제가 됐다거나 또는 나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수립한 지원 계획에 내가 동의할 수 없을 때 이런 이의 신청에 관한 권리 규제가 사회보장기본법처럼 저렇게 권리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이 그걸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리로 천명을 했으나 이런 절차적 권리 확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런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은 참 좋죠. 모든 시민들에게 돌봄을 받을 권리, 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라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항상 걸리는 게 돈이죠. 돈의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 사회보장기본법도 갖고 있고 좋은 법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사회보장기본법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없습니다. 재원도 없고요. 조직도 없고요. 자, 그래서 재원하고 조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재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재원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광역지자체는 또 기초지자체에 이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인프라라든지 재원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도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21조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전담 조직이라든지 지원 조직에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절차적 어떤 그 권리에 대한 미흡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권리 구제에 대한 조항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돈은 그럼 어떡할 거냐? 사실은 이 조항에서는 누구는 누구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어떤 돈으로 돌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돌봄통합지원법 외에 돌봄기본법에 대한 논의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있고 최근에 나온 이수진 의원실에서 굉장히 큰 작업을 해주신 돌봄기본법 안에 보면 이런 돌봄기금 그래서 예컨대 돌봄기금이 이제 장기요양기금의 일부라든지 또는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이렇게 하나의 주머니로 돌봄기금으로 만들게 한다라든지 또 지역에서는 지자체별로 지역 돌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을 그 돌봄기본법 안에 담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런 어떤 재원들이 이 우리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재원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이제 후에 만약에 이 기본법이 실질적으로 통과가 되게 되면 돌봄 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재원과 그다음에 이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재원 간의 연결성이나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권리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누가 권리를 갖는 걸까요? 여러분들 참 제가 수업하면 요새 제일 힘든 게 우리 학생들이 반응이 없으세요. 그래서 반응이 없을 때마다 제가 좀 반응을 해줘야 내가 신이 나서 강의를 하지 않겠니? 라는 그런 부탁을 좀 하는데 입여식이 참 어려우시죠. 그렇죠? 부담스러우세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리를 갖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모든 시민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굉장히 순진하신 겁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예, 이 법이 예, 통합적으로 돌봄을 받을 사람들을 모두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법의 조항에서 보면 일상생활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의해서도 대상자는 모든 시민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 모든 시민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누가 돌봄이 필요하지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이걸 좀 종적인 차원과 그다음에 횡적인 차원에서 누가 돌봄이 많이 필요한가라는 거를 좀 많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종적인가라는 거는 일종의 그 시간적인 생애 단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돌봄이 많이 필요한 게 일단은 영유아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동들, 그다음엔 이제 누구를 건너뛰는 거죠? 예,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생애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성인 돌봄에 대한 그런 욕구들도 굉장히 높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생애 단계로 보면 이 모든 생애 단계가 돌봄을 제공받아야 되는 생애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횡적인 차원에서는 주로 돌봄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에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원인들로 돌봄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질병, 노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장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법에서 누가 그러면 그 돌봄의 권리를 갖고 있는 권리의 주체인가라는 거를 시행령을 통해서 예,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시행령 안에 의하면 우선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 법이 실제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 시행령 2조에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노인이 집중적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대상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싶다면 그런 지자체가 있다면 지자체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걸 또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해라. 그래서 마치 지자체의 자율권을 대상자 선정의 자율권을 주는 것 같지만 굉장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통제 하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우리 한국복지연대의 그 여러 그 대표들께서 오셨는데 보니까 우리 지역 아동센터 대표님께서도 오셨고 또 청년들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오셨고 그런 분들이 지금 통합돌봄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는 우리가 돌보는 아이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청년들도 당연히 여기에 대상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과 기대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고요. 이 법의 지금 시행령에 의하면은요. 자, 그런 방식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저는 굉장히 이거를 염려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제도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누가 이 안에 들어올까를 골라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려서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특정한 집단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런 이름을 붙인 집단들을 하나씩 대상자로 넣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죠? 이렇게 포섭하는 방식은 누군가는 반드시 거기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운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누구는 배제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고요. 사실은 저희가 돌봄 통합적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주목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지 또는 노인 장기 요양이라든지 노인 돌봄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커버되지 못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너무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돌봄 없이 혼자 사망을 하신다라든지 또는 그런 분들의 돌봄을 떠안은 가족이 그야말로 간병살인이라는 아주 비극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발현이 된 건데 여기에서도 또다시 무엇이 똑같은 스토리가 재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장애인이 호출이 되고 다시 노인이 호출이 되는 이런 또 다른 포섭과 배제의 전략들이 되풀이되면서 왜 이런 법이 우리에게 필요했는가라는 근본적인 법의 취지를 지금 잠깐 우리가 잊은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누가 이 안에 들어올 것인가라는 것에서 들어가는 순서가 굉장히 정치 세력화된 집단부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잘 대변하는 분들은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누구도 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렵거나 정치 세력화의 정도가 낮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리게 되시는 그분들의 욕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욕구가 쟁점화되지 못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진다라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돌봄 통합 지원이에요. 통합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돌봄에 대한 욕구일지라도 통합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분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는 분들이 물론 통합적인 욕구를 갖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 분이지만 노인하고 장애인은 욕구의 통합성보다는 욕구의 지속성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통합적 욕구라는 것과 지속적 욕구를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질병 때문에 당장 6개월 뒤에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내가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이런 분들을 포섭하는 것. 그걸 사실은 이 법이 목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유사한 지금 우려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종적인 면에서 질병이나 노쇠, 횡적인 면에서 노년기 이런 식으로 누구를 골라낼 것이기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 돌보는 게 어렵다면 욕구가 중한 정도를 따져서 그게 연령이나 어떤 다른 이름을 갖지 못한 누구일지라도 어떤 그런 돌봄의 요구도에 의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이름 없이도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이름만으로 이 돌봄 통합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무 어렵다. 뭐 쉽지 않겠죠. 그 현실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프라도 있고 우리 경험도 있는 노인하고 장애인부터 먼저 시작하시겠다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아동은 언제쯤, 성인은 언제까지 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상자 확대의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권리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의 대상이라는 건 여기서 제가 말하는 권리의 대상은 무엇들을 나의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 돌봄 통합 지원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내가 받게 될 것인가라는 그 돌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법령상 의료, 요양, 돌봄 이것의 통합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법에서 보면 15에서 19조까지 지금 주된 것들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것들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라든지 또는 일상생활 돌봄에 이르기까지 5가지의 내용의 돌봄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돌봄 통합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이런 5가지 내용의 돌봄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돌봄에 대한 권리가 실제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어떤 걸 받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핵심은 의료, 요양, 통합이에요. 사실은 이게 출발할 때부터. 그런데 의료, 병원에 가면 뭐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의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우리가 1차적인 의료 기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낮은 수가를 가지고 누구의 댁에 방문해서 그분에게 돌봄 서비스와 더불어서 이런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지금은 그림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지금 시범사업 운영 중입니다만은 여전히 재택의료센터가 지금 전국에 153개에 불과할 135개에 불과할 정도로 실질적인 지역 안에서 이 의료 통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의료를 제공하는 기반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이 또 걱정이 되세요? 그냥 들으러만 왔는데 자꾸 여쭤보니까 또 하나 지금 굉장히 염려되는 건 이제 주거에 대한 부분들도 염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지역 간의 편차입니다. 그나마 여기는 뭐 의료가 낮지만 또 굉장히 또 열악한 의료 기반이 더 열악한 곳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지금 여러분들 자료집에도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별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지자체별로 또는 구체적인 그 돌봄의 분야별로 대상자들의 욕구가 얼마나 충족됐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특정 분야의 돌봄, 특정 분야의 서비스에 대한 충족률이 낮다라거나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주거고요.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서 특별히 또 욕구 충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이런 지역 간의 편차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게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돌봄에 대한 욕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돌봄의 욕구가 이미 요양 서비스라는 형태로 이미 장애인 재활 지원이라는 형태로 제도화돼서 존재한다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돌봄의 욕구들은 그런 제도들이 커버하지 못한 제도화되어지지 않은 그런 돌봄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게 사실은 제대로 포함이 되거나 그게 같이 작동해주지 않는다면 통합 지원으로서 그 통합의 이름이 조금 더 무색해질 수도 있는데 아마도 여차하면 이게 기존에 있었던 제도들을 중심으로 그냥 몇 개의 서비스를 묶어서 주는 형태로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제도화된 그런 돌봄 서비스, 비제도화된 욕구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 돌봄 통합 지원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요.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재활 서비스 같은 거거든요. 재활 서비스는 지금 요양에서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뭐 영양관리, 이동 지원이나 주거 개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범 사업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비제도화된 욕구들이고 이게 어느 정도나 매끄럽게 통합되어서 제공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 대상이 실제화되려면은 저희가 지역 간에 있는 이런 자원의 불평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 중심의 1차 의료 확대가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지금 뭐 의사 증원도 물 건너 갔고요. 그다음에 의사가 증원이 돼서 아무리 많이 쏟아져 나오면 의미 없다는 거 아시죠? 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 뭐 저도 여러 번 혜택은 봤습니다만 네, 예, 피부과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에서 어른들이 또 지역에서 누군가가 예, 그 통합적인 어떤 그런 돌봄이 필요할 때 그 의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의료 중심의 1차 의료 확대가 너무나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 지원을 위한 그 각종 그 서비스들의 공공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조항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높이겠다라는 것까지는 당연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지 못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5조 4항에 보면은 이제 그 통합지원 기본 계획, 우리가 사회보장 기본 계획을 세우듯이 통합지원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어떤 것들이 통합지원 기본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에서 쭉 밝히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기본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내용이 지자체별로 우리가 공공요양이면 공공요양, 공공의료면 공공의료를 앞으로 5년 동안 몇 %까지 높이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반드시 이 통합지원 기본계획 안에 넣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공공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저 4조 2항의 5조가 목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공 재가요양 인프라 확충의 어떤 목표치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 안에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런 전 국가적으로 공공요양, 공공돌봄의 기본 공급률제 같은 거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2027년까지인가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50%까지 공급하도록 그렇게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겠다라는 계획이죠. 그런데 예산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특히나 요양 같은 경우에도 시설 요양은 한 85%, 87%고 그다음에 이제 재가 요양의 경우에는 다수가 민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죠.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 이제 공공성 높여야 된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데 뭐 50 정도 제공하시던 거를 민간은 30만 해라, 20만 해라 이게 아니에요. 민간이 지금 99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99 그냥 99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30 정도까지만
어쨌든 공공이 좀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공공이 제공하는 돌봄의 총량이 전체 돌봄 제공 총량에서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것들을 좀 명시하는 이런 돌봄, 공공 돌봄, 뭐 기본 공급률 제해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복잡한 것을 제가 몇 시까지 끝나면 될까요? 네, 이런 복잡한 것을 누가 지금 책임을 지게 되는가? 누굴까요?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여기서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국가가 책임진다는데 여기서 이 돌봄 통합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럼 왜 지방자치단체장을 책임의 주체로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통령 혼자 하시기엔 너무 버거우셔서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게 돌봄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돌봄이라는 건 어떻다. 지역 밀착적이고 지역 생태계 안에서 고민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서도 보면 살던 곳이라는 곳,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노인 전공하시는 분들은 AIP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 살던 곳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사실은 이 법의 골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골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저 살던 곳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던 곳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장들에게 굉장히 많은 책임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원체계 구축에서부터 연계체계 구축까지 아주 많은 책임들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되어져 있고 이 지자체장의 책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이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으로 이렇게 책임 분배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약간 집중력이 여러분들 흩어지시는데요. 몇 분만 더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봄의 지역성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돌봄에서 지역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네. 내가 살던 곳이니까 그냥 여기서 계속 돌봄을 받아야 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내가 돌봄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돌봄이 무엇이고 또 이 지역에서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돌봄의 자원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이 다 지역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봄의 욕구가 발생하는 곳으로서의 지역, 또 돌봄을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보유 창고로서의 지역, 그다음에 누가 어떻게 돌보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돌봄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내고 그 규범이 전승되어지는 곳으로서의 지역, 이런 지역성이라는 거는 절대 돌봄하고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봄은 다른 사회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지역 밀착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인데 그 돌봄과 지역이 갖고 있는 중요성에 포착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지자체에 의해서 이 돌봄이 구현되는 방식으로 법이 구성되어져 있냐라는 것을 보면 조금 다른 그림을 우리가 읽을 우려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21조의 지자체의 이 통합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워낙이 시민단체들은 두어야 한다로 책임 조항, 의무 조항으로 명시해라 그랬는데 이게 뭐 지방자치법규? 뭐 이런 것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그 법 원리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상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전담 조직이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하는 걸로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전담 조직을 둘 수 있어서 되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있습니다.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둘 수 있다라고 하고 반면에 이제 전담 조직을 또 뭐 어떤 곳은 설치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에 이런 통합 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직 또는 전담 조직에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담 인력의 업무도 굉장히 다양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법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25조에 전문기관이라는 곳이 이제 어떤 곳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전문기관들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나 하면 그 법에서 10조라든지 12조라든지 29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되는, 지자체 전담 조직이 해야 되는 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보칙으로 되어져 있는 29조에 보면 개인의, 말하자면 우리가 왜 사례관리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서비스 지원 계획 같은 것도 그런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도 전담 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저의 과도한 피해의식이 만들어낸 안 해도 되는 고민이다, 안 해도 되는 우려다 라는 방식으로 실현이 되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적하세요. 너 왜 그렇게 거기다 목을 매니? 그런데 이런 우려 때문이다라는 거죠. 저는 저 위탁 조항이 실질적으로 지자체장의 책임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형해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위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서서 누구의 욕구를, 돌봄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지원 계획을 세우고 회의를 거쳐서 어느 기관에서 뭐 제공해 주세요 하는 것들을 지자체에서 해본 경험이 아마도 12개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 외에는 없을 텐데요.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229개의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5% 정도가 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공무원분들이 이런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하시겠다라고 하시게 될까요? 아마도 가장 더 쉬운 선택은 뭘 거라고? 전담 조직에 위탁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담 조직은 지금 보면 누굴 것 같으세요?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 요양과 관련된 사업들을 해왔던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해왔던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담 조직들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곳들은 주로 사회보험이라든지 또는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익숙한 그런 조직들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이 돌봄은 정말 왜 지역성이 강조돼야 되는가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표준화로 커버할 수 없는 굉장히 표준화와 표준화 사이에 비어져 있는 수많은 공객들을 또 개인마다의 어떤 다양한 차이들을 읽어내서 굉장히 그걸 민감하게 포섭하는 방식의 제가 너무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통합 지원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제공한 뒤에는 너무나도 중앙 집중화되어져 있고 사회보험이라는 방식의 아주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전담 조직에게 그런 돌봄 통합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키가 또는 전반적인 그 중추핵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또 23조에 보면은 저런 전담 조직과 그다음에 시군구에서 그 정보에 대한 상호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새 진짜 무서운 거는 여러분 힘센 거보다 뭐죠? 정보가 힘입니다. 이럴 때 과도한 대상자에 대한 정보력을 이런 전담 조직들이 갖게 되게 되면 더 이상 그 정보력 때문에도 정보가 갖고 있는 권력 때문에도 사실은 한번 이렇게 물꼬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거 굉장히 돌리기 어려운 그림이 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 통합 이게 사실은 지자체에서 진짜 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전담 조직이 해야 되는 역할은 지원이라든지 협조의 역할로 좀 다시 재설정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법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관심 있는 건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어때야 되는가라는
라는 거고요. 사실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이 돌봄 통합 지원과 관련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우리의 의지가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만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법에 의해서 구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법을 쭉 읽으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그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전달체계 상에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대부분의 기관과 조직들은 무엇으로? 통합 지원 관련 기관으로 이렇게 호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통합 지원 협의체에 우리 이런 통합 지원 기관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그런 방식일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사회복지관 통합 지원 기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기관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특정을 하고 그 특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을 통합지원기관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방대하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통합지원 관련 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너무 자명하고요. 그다음에 통합지원 협의체에는 여차한 경우에 지역보장협의체 하고 통합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그 안에 통합지원 협의체 안에 벌써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통합지원 기관들은 관련 기관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도록 돼 있는가 하면은 개별 지원 계획에 필요한 어떤 자문을 준다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13조 1항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 대한 서비스 지원 계획이 보건의료를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원 계획이 이미 마련된 게 있으면 그 계획으로 퉁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제가 생각하건대는 이미 이제 지역사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서비스 대상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서비스 제공 기획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활용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사회복지 관련 현장들에서는 우리 건강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도 많이 제공하죠. 어르신들 기능 보강이라든지 건강에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 뿐만 아니고 이제 아마도 그 일상생활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직접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서 제공하는 기관으로 되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시범 사업 지금 전개도를 보면 우리는 아마도 저 통합 안내 창구 그래서 노인 맞춤 돌봄 수행 기관이 지금 시범 사업상 통합 지원 계획 기관들이 대부분 저 통합 안내 창구 안에 자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통합 지원 회의에 당연히 저희들이 그 회의의 그 회원의 어떤 자격 또는 구성원의 자격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당연히 많이 활용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돌봄 통합 지원에 대한 중요한 키를 지자체가 갖고 가느냐 아니면 이게 전담 전문 기관인 예컨대 건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 돌봄 통합 지원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현장하고의 협업의 관계라든지 현장의 전문성이 활용되는 정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자체 중심이라면 사실은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아마도 전문기관들이 키를 갖게 되면 지역에 있는 이런 사회복지 현장하고의 협업의 관계나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의 전문성들이 활용될 가능성은 아마도 과한 우려인가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권리 대상, 이 돌봄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돌봄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제도 안으로 들어온 서비스들 중심, 요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돌봄의 내용들을 구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천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거, 일상생활 돌봄에 대한 서비스들이 중요한 서비스들로 강조가 되면 그때는 뭐 저희밖에 없죠.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밖에 나설 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거기 법안에 보면 또 시행령에서도 보면은 전담 조직이나 지원 조직에 민간 전문 인력을 두도록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이제 그런 시행
조항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민간 전문 인력이 간호 인력이거나 또는 사회복지 인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가 그리로 넘어가는 형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지자체에서 이런 사회복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이런 전담 조직이나 지원 조직에 이제 또 다른 인력들로 채용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돌봄 SOS에서 돌봄 매니저의 역할 같은 것들을 이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더 큰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또는 더 잘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미션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충실하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상의 무엇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도와 제도 사이에 빈 공간을 메꾸는 수없이 많은 그런 서비스 자원들은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발굴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역 돌봄 자원 발굴이 또 구조화가 훨씬 더 적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 국가가 나서서 하는 돌봄이라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들 지역 주민으로서 다른 지역 주민들을 돌보는 책임에 대한 것들이 면죄부를 받으신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상호 돌봄의 책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상호 돌봄의 주체로서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것 그리고 이 법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돌봄 서비스의 내용 중에 하나가 가족 지원이거든요. 전 너무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족 지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또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5분 이상을 더 썼습니다. 이걸로 제 발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앞서 교수님 소개시켜드린 멘트가 결코 헛소리가 아니었음을 오늘 발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교수님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타이밍이 참으로 절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제 발표가 끝난 타이밍 이후에 이렇게 들어오셨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잊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순 의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남희 의원님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네, 백선희 의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예, 박주민 의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네, 토론회가 정해진 시간 안에 진행이 됨으로 해서 시간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윤순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당 행사가 건너편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좋게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대한노인회 오늘 방문이 예정돼 있어서 인사만 드리고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이 통합 돌봄 관련된 이 통합된 어떤 지원 체계 만드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관련된 부처 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말 에너지를 많이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시는 내용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 한번 준비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준비해 주시고 또 참여해서 토론과 발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본 법안을 발의해 주신 분이시죠? 우리 남윤순 의원님 잠깐 모시고 축사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직능 대표자의 이번에 선대에서 직능 본부장을 맡게 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돌봄 통합 지원법을 이제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내년 이제 3월이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박지민 위원장 금방 가셨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번 점검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좀 부실하고 현재 또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법 개정안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법을 제가 냈을 때에 비해서 통과될 때는 많은 부분들이 좀 빠진 상태로 됐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통합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존의 서비스들을 연결을 하고 또 새로운 서비스들을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과 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없어서 제가 이제 시군구 단위로는 반드시 이런 돌봄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배치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것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그 행안부에서 엄청 반대를 해서 이제 인력을 둘 수 있다로만 되어 있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두도록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인력을 행안부에서도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사실 오신 분들이 사회복지계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전담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그 토론을 통해서 그 목소리가 모아진 부분을 이번에 시행령 시행규칙과 또 새로운 어떤 인력 확보 또 예산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남희 의원님 잠깐 모시고 축사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 광명을 김남희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사회복지계가 모여서 대선을 앞두고 통합돌봄 지원법에 대해서 토론을 개최하는 자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적절한 시기에 토론을 개최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이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예산과 인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고요. 대선 시기를 맞이해서 이런 것들을 의제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더 오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오늘 또 연금 투기가 있어가지고 또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하나는 통합돌봄이고 하나는 연금이잖아요. 저는 여기 남민순 의원님과 함께 연금 투기를 들어가 봐야 돼서 오래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 내용들 잘 숙지하고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필요한 정책 예산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아무리 바쁘셔도 사진은 찍고 가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그 사회복지계의 아주 든든한 아군이십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백선희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 친숙하고요. 저는 공동주최는 민주당이 아니어서 못했습니다만은 네, 관심은 못지않게 많이 있고요.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 생략을 하고 저는 다 공감을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 사실은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저희 그 사회권 선진국에 지금 8개 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봄권이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정춘생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제 행안위에 있기 때문에 아까 남인순 의원님께서 또 이제 행안부의 협력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이 이제 저는 복지 또 건강 보건 쪽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 돌봄 통합 지원법이 또 안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된 돌봄 정책들이 잘 입법화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어떤 부분보다도 사명감을 갖고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 모두 함께 사진에 나오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뒤에 그 피켓도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책자를 보시면 뒤에 멘트가 있죠. 한국사회복지연대라고 하는 로고가 박혀 있는 책자를 들어서 함께 들어주시고요. 이 앞에 앉아 계신 네 분께서는 글자 피켓을 들고 서 계시면 앞에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앞에 계신 분들 일어나 주시고요. 저기 조석영 회장님 옆으로 좀 가셔서 국가 글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예, 네, 됐습니다. 예, 뒤에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뒤에도 다 함께 일어나 주셔서 사진에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가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복지국가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후 일정 있으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 퇴정하실 때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자 책상 앞으로 좀 세팅을 좀 도와주시고요. 네, 이제부터는 이태수 인하대학교 초빙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김병기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 전재현 태화 샘솟는집 관장님,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이선식 보건복지부 의료요양통합지원단 팀장님과 함께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이 넓은 자리가 다 찰떡정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뒤에 의자를 깔고 막 앉으실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좌장님과 토론자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마이크는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태수입니다. 저도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많은 만남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던 교수 중에 한 사람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제가 보건사회연구원장을 또 하다 보니까 이 현장하고 접촉 지점이 이렇게 좀 빈번할 수가 없었고 거기다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서는 이제 입장이 아니었는데 현재로서는 인하대 초빙 교수로 적을 두면서 이렇게 전공을 좌장, 사회 이런 걸로 하면서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를 갖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자, 앞부분에 우리 최혜지 교수님께서 발제를 통해서 돌봄 통합지원법 아직도 입에 잘 익지는 않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서 통합돌봄 이렇게 됐는데 이걸 말을 약간 뒤틀어가지고 돌봄 통합 이렇게 바꿔버려가지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약칭 돌봄 통합지원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4개 즉 권리성 또 권리 주체, 권리 대상, 책임 주체 이런 4가지 요소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 현장과 어떤 연결 지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4분의 그 토론자분들께서 각 영역을 대표하셔서 나와 주셨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멀리 KTX가 있어서 이렇게 멀리라고는 또 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익산시 노인 종합복지관의 김병기 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태화 샘솟는집의 전재현 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보건사회연구원의 적을 30년 이상 두시면서 우리나라 복지 정책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는 이 경험을 가지고 계신 강혜규 선임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요즘 이런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도 많으셨을 텐데 오늘
보건복지부의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단의 이선식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뭐 저희 이 세미나와 그 선거 특위 대선 특위 발대식을 위해서 앞에서 저렇게 멋진 그 사전 행사를 했는 줄은 아까 회장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오늘의 이 모임을 위해서 앞에서 다양한 세레모니를 하셨는데요. 저희는 지금부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 돌봄 통합지원법과 관련된 몇 가지 의미 있는 좀 지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더 지금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5분까지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5분이 남았고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쩌면 프로에서 단 한 분한테도 질문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예의가 아닌데 오늘 이후에 4시부터의 또 행사를 위해서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네 분의 토론자들께서 얼마나 시간을 이제 아껴 주시느냐에 그 여지가 달려 있습니다. 5분 정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한 7분 내에 끝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7분이 지나면 그냥 제가 다음 분으로 기회를 넘기는 이런 특단의 별로 제가 원하지 않는 그런 진행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사전에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 의미를 충분히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해오셨던 현장에서의 사회복지 활동이라는 게 돌봄이라는 프리즘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럼 지역사회에서 활동했던 여러 활동들,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했던 게 이게 지금 돌봄으로 그럼 쳐지는 건가? 노인복지 서비스가 돌봄 서비스가 이제 되는 건가? 그게 이제 가장 앞으로도 두고두고 우리가 파내야 될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완전히 같을 수는 없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이게 오버랩이 되는지. 그러나 죄송하게도 학계나 아니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연구 단체에서도 돌봄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지금 합의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도 보면 돌봄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이 뭔지 사실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는 채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법은 지금 시행이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사회복지계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지금까지 해오셨던 사회복지 활동과 사회복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결합을 시킬 것인지, 그 사회복지가 더 본연의 역할을 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은 짧지만 시간이 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번으로 끝날 얘기가 아니고, 더군다나 16개 단체가 모여있는 이 한국사회복지연대가 공식적으로 이 주제를 내걸고 세미나를 하신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 돌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회복지계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화두 정도만 우리가 확인하고 공감대를 얻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김병기 관장님부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말씀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익산시 농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병기라고 합니다. 앞에 최혜지 교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또 관련 법률에 대해서 좀 꼭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좀 제한적이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료집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어쨌든 맞춰서 잠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현장에 있는 게 지금 잠깐 생각해 보니까 27년, 2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노인종합복지관에 다음 달이면 만 20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사회복지관에서 7, 8년, 그다음에 장애인 쪽에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 현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선상에서 어쨌든 27, 8년을 있다 보니까 꼭 담고 싶은 것은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행정이나 의원님들께서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기존 법안에 대해서 저희 남인순 의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더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백선희 의원님께서도 함께 하시고자 같이 계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기운을 내보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충족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5가지 내용에 대한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충족돼야 될 조건 첫 번째는 정책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돌봄 서비스의 질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서비스의 격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나 혹은 다른 분들께서 좀 생각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염려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방안이, 제가 복지관 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조금 이따 말씀을 좀 한번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정책의 설계자이고요. 정책을 진행해야 되는 그 배분자인 기초지자체에서의 책임 있는 준비와 또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솔직히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지가 솔직히 의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여건이 다르고요, 역량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의지에 따라 달라지고, 지역 인프라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업무를 진행시키면 과연 이 법률안이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 통합돌봄지원법이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충족 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의료기관, 요양기관, 복지기관, 행정기관이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고 사례 연계를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처음에 드리고 싶고요. 5가지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전담 조직 및 인력 구축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요. 또 실질적인 실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지자체가 현장의 실무자 및 정책자의 분석에 좀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실행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내년 3월 27일 날 이 법이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인력 부족이나 혹은 부서 간의 연계 미비, 예산 편성 유보 등으로 제대로 시행이 될지 않은 그냥 너무도 당연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의 지금 시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복지관에 근무하는 현장 사회복지사로서 복지관이 사례관리며 관련 업무 경험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잘할 수 있고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지원이 없으면 이 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지자체는 통합돌봄 전담 조직을 법적인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최소한의 인력 기준과 기능 배분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지역사에 있는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 아래서 좀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복지관은 그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했고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연계가 저기 행정 지자체에서 좀 같이 한다고 치면 이 통합돌봄지원법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복지관의 업무 역량을 갖다가 좀 활용한다고 치면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참고해서 추후에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간상 세 번째는 현장 중심의 통합 판정 참여 요구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어쨌든 주체가 되어서 이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두 공단이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통합 판정을 단독으로 시행했을 때는 이 방식이 현재 상황까지 봤을 때 중앙 집권적이고 혹은 획일화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다양한 욕구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획일화된 판정 기준에 의해서 통합 판정 도구 역시 다면적인 욕구를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게 그냥 뻔히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의료나 건강관리, 일상생활, 주거 등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돌봄 지원이 되어야만 정말 우리가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역할이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염려가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적인 욕구 파악이 돼야 되고요. 다양한 사례들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통합하고 논의하면서 거기에 마땅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단순히 대상자만 선별하고 그냥 비용을 좀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공단이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ICT 기반이 좀 정보 시스템 제대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 부분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를 하면 쓰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희망이음, 이나라 도움, 보태미, 맞춤돌봄 서비스 시스템, 맞춤돌봄 케어, 장교양 시스템 혹은 노인 일자리 쪽에도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행정적인 또 시간적인 또 업무적인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분절되어서 운영이 되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것들도 통합되거나 좀 연계가 되어서 사례 관리까지 좀 제대로 진행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추후에는 스마트 복지관 같은 것들이 좀 자리 잡아서 서로의 영역들을 구분하면서 나아갈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고 또 제대로 된 좀 업무나 좀 편리한 업무를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관장님 10초 내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관에 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들이 좀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공유공간 확보, 전담 인력 배치, 공동 플랫폼 운영, 연계 조직 운영 등이 좀 필요해서 단일 기관이 아닌 다기능을 좀 가진 기관들의 협의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재정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요. 기초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하고 서비스 연계 실효성이나 지역별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에는 적절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대상자가 개별적인 특수성이 강하고 또 객관적인 측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인 제도 운영보다는 다양한 욕구를 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돌봄 지원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나 뭐 굉장히 주옥 같은 이 현장에서의 느끼는 점들을 많이 원고에다 써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두고두고 또 참조할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현 관장님 다음. 네. 대화 세무서원지 전재현입니다. 시간 중간에 잘리지 않기 위해서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제 토론문은 38페이지에 있고요. 오늘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저 제목을 지금 바꿨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건강 복지 없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가능한가? 소제목이 정신질환자 지역돌봄 통합지원 필요성 중심으로인데 그 앞에다가 또다시 배제된 정신질환자 지역돌봄 통합지원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써주시고요. 앞에다가. 예, 저는 개인적인 어떤 경력으로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희망복지지원단 커뮤니티 케어의 모토가 됐었던 무한도봄센터를 만들고 운영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100회 이상 방문하면서 10여 편 이상의 연구를 했었고요. 지금은 태화 샘선집에 와서 정신장애인 자립, 주거,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연구를 또 해서 한 30여 편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구하는 실천가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할 말은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는 정신장애인 분들이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도 이중차별 받고 있는 거 잘 아실 거예요. 21년도에 폐지된 장애인복지법 15조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적용되고 있는 대상자를 제외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컨대 지금 장애인분들이 시설에서 자립을 하면 자립생활 정착금이라는 게 나오죠. 전국에서 이걸 받은 정신장애인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해부터 지금 전국 최초로 받고 있어요. 똑같이 시설에서 퇴소해서 자립을 하는데 정신장애인분들 배제돼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회적 입원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이 부재해서 그냥 입원해 계신 비율이 41.1%, 5만 8천 명입니다. 사회적 비용 1조 2천억 원입니다. 당연히 통합돌봄 지원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대상자 중에 한 분야 대상이 정신질환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제문 중에 19페이지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 통합돌봄지원법의 권리 주체가 있죠. 여기 이제 교수님께서 종적인 횡적인 요소로 해서 선으로 구성하셨는데, 여기서 정신건강은 그냥 면이 되겠죠. 면, 그죠? 아동, 청년, 청소년, 노인, 정신건강의 이슈에서 예외되는 분야 대상은 없을 거예요. 아무도. 실제로 정신재활시설이라는 곳에서는 아동부터 청소년, 중년, 노인에 대한 그 정신재활 서비스, 정신건강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여기 의원분들이 앉아 계셨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전국에서요 주간 활동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이 있는 지역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분의 2 지역에 있는 정신질환자분들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돌아가시겠죠. 광명 없습니다. 광주 계셨죠? 없습니다. 수원 딱 하나 있어요. 부천이 좀 많네요. 단 2개 있습니다. 한 시설당 50명에서 80명 정도 서비스 제공하거든요. 매우 부족하죠. 세 번째, 제가 여러 연구를 좀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했던 연구 중에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평생 학습 교육 연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IPA 분석이라고 해서 당사자분들 어떤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가 현장에서, 근데 없는가를 봤을 때 1위가 뭔지 아세요? 자립생활 유지 서비스였습니다. 자립생활 준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앞섰어요. 취업 준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앞섰던 것이 내가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유지해주는 지원 서비스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도 해주지 않네요. 1위입니다. 취업 유지 마찬가지고요. 당사자분들의 욕구라든가 어떤 그런 생각들은요 이미 공급자들, 정치인들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죠. 네 번째. 정신재활시설 서비스가 크게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매우 부족하죠. 말씀드렸던 대로. 근데 아동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시설들이 있고요. 청소년이 있고요. 청년이 있고요. 장년도 있습니다. 노인 쪽이 없어요. 근데 노인 쪽이 없어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배제되어 있고 종합복지관에서도 정신질환자분들 안 받는 곳도 많죠. 뭐 최근에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에서 정신건강 사업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근데 보조금이 이번에 깎이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확대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정신건강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 지원은 이제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영역에서도 그 선정 기준 자체가 정신장애인분들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신체장애 위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활동지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리적인 접근성이 아니라 인지적인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제가 사실은 그 경기도에서 이제 무한도움 센터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그게 확장돼서 희망복지지원단, 지금 서울 SOS 센터 많이 왔었거든요. 경기도에. 제가 2018년도 8월 1일 날 그 참여연대 복지 동향에
민간 대표로 민간복지 분야에서 바라본 커뮤니티 케어를 비평적으로 제가 비판적으로 쓴 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핵심은 그겁니다. 발제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중심의 밀착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데요. 지금의 어떤 사회보장 협의체, 협의 구조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행 구조가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그 거점 기관으로는 반드시 지금 민간에서 제공 서비스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 거점 기관으로 해야 되고요. 그게 경기도의 희망복지지원단 모형이에요. 동서남북 해가지고 그 복지관에 혹은 정신건강복지기관에 그 코디네이터들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시센터에도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이 가능한 것이죠.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없이 국민의 행복한 삶은 없을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의 취지와 목적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세력화 집단에서 또다시 배제된 정신질환 영역 꼭 생각해 주시고요. 그 대상에 반드시 정신질환자가 포함돼서 이것이 단순한 어떤 대상이 아니라 평생 유병률이 28%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30% 정도는 평생 죽기 전까지 정신질환 한번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우리 시민들이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지원법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건강복지 영역에서도 뭐 하실 얘기가 참 많은데 어쨌든 뭐 다음에 또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또 뭐 세종에서 올라오셔가지고 하실 말씀도 또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을 많이 못 드리지만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혜규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책 연구자의 입장에서 정책 연구자의 관점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자료집을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그래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1쪽입니다. 저는 오늘 크게 이제 3가지 정도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돌봄 통합 지원법을 시행한다는 것이 이제 어떤 우리 사회복지의 역사와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잘 시행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기대의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인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5가지 정도의 이슈를 뽑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과제들은 사실은 현장에서나 그리고 많은 연구자분들께서도 지금 제언해 주시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살펴보시면서 또 생략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법에서 출발하셔서 제도나 실천 현장의 부분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이슈와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발제해 주셨 저에게 유익했습니다. 41쪽부터 말씀드려보면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이제 민간의 자발적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법인들이 재가 서비스, 재가복지 봉사센터, 그다음에 가정봉사원 서비스, 예전에 80년대부터 사실 돌봄을 안 해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가 2000년대 이제 중반이 지나면서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이 공적 돌봄 제도들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법이 주목을 받는 것은 이런 어떤 사회적 제도화의 과정에서 이제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저희가 노인 장기요양 노인으로 일단은 전제를 해본다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2008년에 도입하고 그다음에 노인 맞춤형 돌봄 이런 사업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건강의 이슈와
보건의료 관련된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그리고 주거, 여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체계적으로 이용자 중심 제공이 되면서 돌봄 안전망을 완성하는 완성도를 높여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역에 밀착한 그리고 지역 주도의 복지 생태계와 지자체의 복지 행정의 혁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근데 이 표현을 달리하면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많이들 말씀 주셨던 이 관련된 거버넌스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또한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비하는 계기로 당분간 굉장히 갈등 상황이 과 논쟁이 격화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 풀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중복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유사한 그런 목적의 굉장히 다양한 제도들 분절화되어 있고 여기저기 너무 비슷한 게 많다라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비판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인 그런 체계로 재정비해가는 그런 계기도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논점은 5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발제자 최 교수님께 가능한 부분 교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저의 의문이기도 하고 이 부분 같이 답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그 답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이 이제 새로운 사업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사회복지계의 전문가이시고 우리 사회복지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지만 사실은 한 발짝만 넘어서도 그냥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하는 건가? 돌봄 통합 사업을 하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그런 어떤 사업 단위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변에 많이 우리가 이해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새로운 시도인 거는 맞다. 그동안 이제 필요한 그것들을 많이 제도화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이 복합적 혹은 통합적인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효율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접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제 이게 앞서 말씀하신 두 분 관장님의 의견하고도 같은 맥락일 수가 있는데 사실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전달 체계의 고도화나 현장에서의 어떤 헌신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적인 보장성의 문제와 분절적 운영의 비효율적 문제가 상존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본격적인 고민의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도 이제 필요한 돌봄을 어떻게 확충해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43쪽에 제가 제시하기로는 이제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발제자 저장님 지금 몇 분 남았는지요? 30초 남았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누가 주도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사실 저는 이제 전문 기관에 모든 것을 위탁하거나 여기에서 예를 들면 건보공단이 주도하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까지는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제 통합 판정 체계라고 하는 굉장히 고도화된 조사 도구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그러니까 정보가 단절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범 사업을 하면서 보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든 필요 요청에 대해서 대응 가능한가와 관련된 이슈를 이제 발제자님께서
특정 집단을 권리 주체에서 배제하는 적절성의 논의, 그다음에 권리 대상의 한계와 관련된 자원 제약의 부분, 그리고 복합적 욕구를 제도화된 욕구로 축소해서 제도 밖의 욕구를 비가시화할 우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점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뒤에 뭐 핵심 과제는 뭐 한번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또 음미해 볼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자 최혜지 교수님께 몇 가지 이 논점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 한두 가지는 추후에 1분 내에 말씀을 해주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팀장님께 마지막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부 통합지원단에서 일하고 있는 이선식 팀장입니다. 저희 통합지원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평소에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계에서도 여러 우려와 걱정들이 있으신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사회복지계에서 우려하신 사항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작년에 저희 통합지원법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지원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노세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이제 살던 곳에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목적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어르신이나 노인 장애인분들도 어려우신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내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돌봄 서비스를 확충한다라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크게 3가지 전략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통합지원에서 지자체에서 일을 하실 때 통합지원의 절차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돌봄 서비스는 사실 어떤 특정 서비스를 신청해야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맞돌을 신청하려면 맞돌을 신청하고 이렇게 특정 서비스를 신청해야 되는데 통합지원은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청 조사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들이 지금까지 없던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분이 신청을 하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의료요양 돌봄 필요도를 검토를 해서 그분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게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들이 이제 그 절차적인 측면에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든 지자체에서 잘 운영할 수 있게 체계적인 절차를 만들 것인지가 첫 번째 이제 전략의 목표였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연계되는 내용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제공되는 재가 서비스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가 사실 고민입니다. 이제 연계를 하려고 해도 연계될 서비스가 없다고 하면 사실 집에서 지내시기 충분치 않을 수 있어서 방문 진료나 재택 의료 서비스, 그다음 방문 간호 서비스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있던 노인에서는 장기 요양에서 서비스를 재가급여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 서비스를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던 방문 건강 관리나 뭐 치매 환자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 집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많이 확충해서 병원이나 시설을 가지 않고 집에서도 지낼 수 있게 하는지가 가장 큰 두 번째 전략으로 삼아서 확충을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지역이나 이런 데 인프라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자체에 있는 조직이나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자체를 서포트하기 위한 주변에 있는 전문 기관들의 관계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걸 위한 시스템이나 정보 교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인프라적인 측면들을 세 번째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은 이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체계적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주로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1년 지나고 앞으로 1년간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측면들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계를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제도를 좀 수정하고 보완할 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이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확산해 나가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토론회도 3월부터 열고 모든 지자체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전담 조직이나 이제 지자체에서 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배포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1년간은 그런 활동들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 통합지원법에 이제 오늘 발제해서 그 어떤 목적이나 권리성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갖고 정책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2018년도 19년도부터 했던 커뮤니티 케어 관점에서 그러니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내가 살던 곳에서 살게 하기 위한 고민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 또 정신질환자분들이 집에서 지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시설에 가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 목적으로 해서 지금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회복지계에서 중심으로 좀 많이 말씀을 주시는 게 이제 전국민 돌봄 보장의 개념에서는 이게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든 이제 AIP라고 하죠. 에이징 인 플레이스, 내가 살던 곳에서 집에 계실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과 이제 그러지 않은 분들, 그냥 일반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들까지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까지 얘기를 주고 계셔서 그분들 어떻게 저희가 고민해야 할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좀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좀 얘기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 만들어질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제 돌봄 기본법, 보장법 측면에서 이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계셔서 그분들 어떻게 저희가 어떤 체계를 소화할지 좀 같이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상자가 이제 돌봄 보장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인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다, 제한돼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삼고 있는 분은 이제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일단 통합지원의 대상자로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내 집에 살 수 있게 통합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을 가장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와 전문기관의 관계에서도 저희가 뭐 지금 법에는 위탁이나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떻게 하든 시군구가 사실 이 법의 주요 플레이어고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는 구조라는 건 변함이 없고요. 이제 모든 지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전문기관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서 거기에 살고 계신 그 국민분들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게 최대한 뭐 어떤 분들이 획일적이라고 표현도 하시지만 최대한 이제 미니멈 최소 수준의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또 계속 의견 주시면 저희가 뭐 제도가 100% 확정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의견 주시면 저희가 계속 반영을 하고 또 내년 3월이 된다고 해서 100% 이게 뭐 모든 게 완료돼서 모든 돌봄체가 완료됐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의견 주시고 하면 저희가 제도에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뭐 관련 부처에 계신 분이 오시면 시간을 좀 충분히 들여서 어떤 얘기든지 더 많이 하시게끔 하는 게 사회자의 역할이었는데 오늘은 언제 끝나시나 이걸 초조하게 보고 있어가지고 저도 왜 이러나 그러고 싶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최 교수님께서 한 1분 정도만 말씀에 종합적인 평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최대 단점이 흥분을 잘한다는 건데요. 지금 굉장히 흥분한 상태라서 좀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음모론을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음모론의 전모를 좀 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을 가장 먼저 주목한 거 제가 생각하건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노인들이 지역에서 살던 곳에서 시설 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여기 방점이 있다. 너무 중요한 지적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 이면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건강보험 재정에 어마어마하게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요양병원 갈 사람하고 요양원 갈 사람, 집에 있어야 될 사람 갈라치기 하는 게 너무 중요했고요. 그거의 가장 기본이 판정도구의 개발이다. 그래서 이 종합판정 체계를 만드는 거를 저는 추진했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돌봄통합지원법의 대상의 첫 순위가 노인이 올라간 거고요. 장애인이 왜 꼈냐? 이분들 가만 안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름대로 정치 세력화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시행령에서부터 등장했습니다. 정신장애인 포함될 가능성 저는 지금 되게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강혜규 박사님께서
이거 현실적으로 누구부터 타깃으로 해서 확대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혹시 이게 통합적으로 다 열리면 이거 가능하겠냐?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이제 이런 우려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노인, 장애인 이런 이름이 붙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그런 통합돌봄 욕구에 기본해서, 그래서 사람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초기에는 조금 엄격한 잣대로 또는 조금 더 높은 점수의 그 복합 요구도를 갖고 계신 분들부터 접근을 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복합 요구도를 갖고 있는 분으로 넓혀가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갈라치기 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게 아니고 수직적으로 욕구의 복합도를 가지고 우리가 더 상급의 복합 요구자부터 조금씩 내려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수직적인 어떤 확대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질문이 이게 새로운 사업이냐 아니냐,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두 가지가 다 혼합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은 일종의 종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도로를 닦고 그걸 어떤 관제탑에서 이렇게 저렇게 엮어서 줄 것인가 라는 기본적인 도로망을 만들거나 전달망을 만든다라는 점에서는 그닥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지만,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전에 우리가 갖고 있지 못했던 돌봄 서비스들은 들어올 영역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새로운 돌봄의 서비스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업으로서의 성격도 일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답변은 이 정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프로에 계신 분들 의견을 조금이라도 좀 수용하거나 피력할 만한 기회를 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하여간 마감 시간에 너무나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짧은 시간 내에도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고 하실 얘기들이 많고 굉장히 분노하시는 이런 지경까지도 감정의 이 어떤 이 파노라마가 굉장히 또 다양한 이런 어떤 주제입니다. 근데 모쪼록 오늘은 시발점 이미 시작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본격적으로 사회복지계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안고 어떻게 사회복지인으로서 전문성과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수용할 것인지, 활용할 것인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발전을 견인하는 옹호의 주체가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에는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후속적인 그런 논의의 장에서도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 가지로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하느라고는 미숙함, 또 시간을 쫓기게 해드린 거에 대한 죄송함,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발언권을 다시 진행자에게 넘기고 저희들은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해주신 우리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사회복지계가 짊어져야 할 중요한 역할과 과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이후의 시간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사회복지연대에서는 대선특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그 출범식이 이 시간 이후에 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함께 자리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사회복지계의 영원한 단짝 친구이시죠, 서영석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없지만 의원님께 잠깐 마이크를 넘겨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함께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영석입니다. 네, 제가 우리 당의 그 사회복지특별위원회를 맡고 있어서요, 특별히 자주 뵙고 우리 사회복지계가 갖고 있는 해남 문제들 잘 해결하고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2년 넘게 남아 있을 줄 알았던 이 절망의 시간들이 좀 땡겨져서 우리가 다시 희망의 대한민국에 대한 복지국가에 대한 꿈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꿈을 갖습니다. 어찌됐든 돌봄이 필요한 시대에 돌봄이 없는 사회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사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봄의 영역에서 각각의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귀한 자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정말 돌봄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일 우리 함께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 출범식에 대한 마이크는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최선숙 사무총장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